안녕하세요. 인문학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맹자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맹자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항산을 마련하는데 무관심한 군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맹자 선생님께서 백성의 항산을 마련하는데 무관심한 군주는 백성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천명사상에 따르면 백성의 마음인 민심은 곧 하늘의 마음인 천심입니다. 그 천심을 얻은 지도자를 우리는 덕이 있다 혹은 유덕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가 덕이 있는지의 여부 혹은 천심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백성이 그 지도자를 잘 따르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백성이 어떤 지도자를 잘 따른다면 그 지도자는 덕이 있다 혹은 유덕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결국 천심은 군주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최고의 원리인 셈이죠. 자, 항산을 온전히 마련하지 않는 군주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대해서 맹자 선생님은 그러한 군주는 백성의 신뢰를 잃는다. 백성의 신뢰를 잃는다. 그럼 백성의 신뢰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백성이 그 지도자를 잘 따르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만약에 그 시민이 지도자를 잘 따른다면 그러한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인 민심을 얻은 것이고 그 민심을 얻었다는 것은 곧 그것은 하늘의 마음인 천심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지도자를 덕이 있다 혹은 유덕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지도자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맹자 선생님께서 따라서 백성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곧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민심을 잃은 군주를 갈아치우고 백성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다시 군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군주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존재인 셈이지요. 반면 백성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백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과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즉, 정치의 목적은 민본주의를 통해 바로 위민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백성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백성의 신뢰를 잃은 군주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군주는 그렇게 자격이 없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이니 가장 가벼운 존재다. 가장 가벼운 존재다. 그리고 백성은 군주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으니 백성은 가장 무거운 존재다.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다. 결국 맹자 선생님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인간다운 삶을 가장 근본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의 인간다운 삶을 가장 근본에 두어야 된다. 민본주의를 지지하는 셈이죠. 민본주의를 지지하는 셈이고 결국 이런 민본주의를 지향하는 맹자의 입장을 볼 때 맹자 선생님은 위민정치,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맹자 선생님이 의견을 계속 제시하십니다. 특히
특히 군주가 백성들의 항산을 온전히 보장하여 백성의 신뢰를 얻으면 백성은 감화를 받아 군주를 자발적으로 따르지요. 저희 학문적 스승이신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군자지덕 풍, 소인지덕 초라, 초상지풍 필언이요. 즉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군주가 백성으로서 덕으로서 군주가 덕으로서 백성을 감화시키면 백성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군주를 따릅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바탕을 둔 통치 방식을 저는 왕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백성의 항산을 온전히 마련해 주는 지도자. 자, 그 지도자를 백성들은 잘 따르는데 어떻게 어떠한 동기를 바탕으로 백성들이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맹자 선생님은 군주가 백성들의 항산을 온전히 보장할 때 백성들은 감동 감화를 받는다. 감동 감화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군주가 힘으로써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처벌을 가할 거야. 이렇게 힘으로써 만력으로써 총칼로서 위협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군주를 따른다. 마치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무엇과 같으냐? 바람이 불면 바람이 풀 위로 불면 바람이 불어서 풀 위를 스쳐 지나가면 그 풀이 저절로 눕는 것처럼 군주가 백성의 항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백성들이 그러한 군주의 이 노력에 감동을 받아서 저절로 따르게 된다. 즉 이것은 마치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이 저절로 눕는 것처럼 군주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이 군주의 강요나 강압이나 총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군주를 따라간다. 따르게 된다. 자, 이러한 통치 방식을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왕도 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이 패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패도 정치. 이 패도 정치는 힘과 무력의 바탕을 두고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식의 이 통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너희들 내 말 잘 따르지 않으면 총과 칼로 위협을 하고 너희들을 처벌을 할 거야. 그러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이 무서워서 총과 칼의 위협이 무서워서 억지로 군주, 지도자, 통치자를 따르게 되는 방식이죠. 우리 그러한 방식을 이 패도 정치라고 하는데 그 패도 정치와 달리 왕도 정치는 총과 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힘으로 완력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군주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면 즉 백성의 항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노력과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저절로 따르게 된다. 자, 이러한 통치 방식을 맹자 선생님은 왕도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학자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바로 홉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홉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십니다. 민수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수가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직면하는
인간의 비참한 삶에 대해 안다면 결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황으로서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며 비참합니다. 자, 우리 홉스 선생님은 국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 없이 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현재 민수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과연 민수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 국가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홉스 선생님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센스다. 터무니없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이전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하는데,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매우 비참하다. 그리고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다. 자, 그래서 제가 홉스 선생님, 자연 상태가 평화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에서 거닐며 뭔가 마음이 이완되면서 너무나 평온한 느낌이 저를 감싸는데, 홉스 선생님은 왜 자연 상태가 비극적인 상황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홉스 선생님께서, 제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물 좋고 공기 맑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성립하기 이전의 상태로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 상태의 비극적 상황은 인간의 본성과 자연권에서 비롯하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 욕구와 욕망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존재인 셈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연권에 따르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과 무관하다 할지라도 개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 상태의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늑대 같은 인간들의 이기적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서 매 순간 서로를 죽고 죽이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 홉스 선생님께서는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다. 자연 상태란 무엇인가? 국가라는 시스템이 성립하기 이전 상태인데, 왜 국가 시스템이 성립하기 이전 상태, 즉 자연 상태는 비극적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과 자연권에서 비롯한다.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이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성악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성악설의 입장에서 있는데,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성들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이기성과 나의 이기성과 다른 사람의 이기성이 서로 충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권은 무엇인가? 자연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자연권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권인데 그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자연권이 있는데 더군다나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그러한 자연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나의 이기성과 다른 사람의 이기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며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간이 인간에게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로 다가오는 매우 매우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이다. 자, 그러한 상황을 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옵서 선생님께서. 자, 그래서 제가 결국 자연 상태는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인 셈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이 강한 인간만큼은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가장 힘이 세다면 강하다면 그러한 인간은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 생명권을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불안에 떨지 않으며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홉스 선생님께서 그건 순진한 발상입니다. 약자들이 연합하여 강자를 아무리 제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즉 약자들이 연합해서 강자를 제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 역시 비명 횡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가 국가 상태를 부정하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민수는 언제든 자신이 제거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민수가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니 아무리 강제를 할지라도 그 생명권, 그것을 잘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권, 즉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선악, 정의롭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개입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연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덕적 선악 내지는 정의롭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연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 설령 강제라 할지라도 약자들이 연합하여 더 큰 힘을 형성하게 되면 더 큰 힘을 형성한 강자를 언제든지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비명 횡사할 수 있습니다. 강자도 약자들이 연합하여 그 강자보다 훨씬 강한 힘의 연합체를 형성하면 비명 횡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자라고 해서 결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가 그 누구에게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라는 걸 어, 홉스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엽줬습니다. 그럼 자연 상태에서 직면하게 되는 비극적 삶에서, 비참한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 홉스 선생님께서 대안은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사회 계약을 통해 이행을 한다.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쭙습니다. 그러니 물론 인간은 악한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타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매 순간 불안에 떨며 비명 행사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방약, 전략을 모색합니다. 그 방약, 전략이 바로 사배계약입니다. 즉 각각의 개인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자연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권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로, 즉 양도하기로 합니다.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약속과 합의가 사회계약인 셈이죠.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이행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 타인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해서 해악을 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개인은 그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안정과 공동체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이행하면 자연 상태의 비극적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 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회 계약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절차는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합리성은 어떤 합리성인가? 자신의 이익을, 이해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잘 계산하는 그러한 합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그러한 합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합리성을 우리가 도구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즉 자신의 이익을 잘 계산하는 도구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 비명 행사하는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함부로 자연권을 휘두르지 않기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약속을 하는 순간 자신의 손에 있던 칼을 전부 다 내려놓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 칼을, 무시무시한 칼을 우리 이제부터 다 내려놓자. 그리고 실제로 칼을 다 내려놓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고 그 자신들의 칼을
그 누군가, 이걸 X라고 하겠습니다. 그 누군가 X에게 맡기는 거예요. 즉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에서 그 누구도 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게 되겠죠. 어,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그 칼을 누군가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자연권을 그 누군가 X에게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계약입니다.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전환하면 자연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즉 자연권을 포기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잃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명 행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겠지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안전, 공동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권을 포기했다는 상실의 측면은 있지만 포기한 대가로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이점, 어드밴티지를 이제 확보를 한 셈이죠. 자, 이어서 특히 홉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각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할지라도 언제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누군가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만이 계약 구성원 중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는지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요.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그 누군가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면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통제하며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를 이행하는 순간 개인은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는데 조건이 있는가? 조건이 있다. 자,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들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하는, 즉 다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함부로 빼앗는 그런 이 권리, 자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 즉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연권을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즉 X에게 맡기는데 이 X만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X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막강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즉 막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 X가 법도 만들고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두고, 그리고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판결도 내려서 이 X만이 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 개인들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 파워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순간 바로 이 X로부터 감시와 처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홉스는 그 누군가 X의 막강한 권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셈입니다.